설레는 금요일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보시죠.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 매미 때문에 너무 덥고 밤잠을 설쳤는데 정말로요? 네, 앞서 음악에서 매미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맞아요. 매미들이 요즘에는 저녁 늦게까지 울더라고요. 네. 전 얼마 전까지 주택 살았잖아요. 매미가 정말 네, 더 심했겠네요. 침대 옆에서 웁니다. 침대 옆에서. 정말 침대 옆에서 울고 있어요. 나가서 뭐라 그럴까? 야, 나도 자자 뭐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매미의 근데 또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참. 네, 며칠 못 사는 건데,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영화 이야기 해볼 텐데 이탈리아를 담은 영화들을 지난주에는 잔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은 사랑 영화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랑 영화. 네. 좋죠. 머티리얼 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패스트 라이브즈로 이제 지난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셀린송 감독의 신작입니다. 주연 배우가 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네요. 네. 다코다 존슨, 크리스 에반스, 페드로 파스칼.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아메리카 아닌가요? 네. 공교롭게도 네. 이 세 주연 배우 모두 히어로 출신입니다. 그러게요. 다코타 존스는 마담 웹,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아메리카, 페드로 파스칼은 판타스틱 4. 최근에 개봉했는데요. 다 이제 히어로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히어로들의 사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네. 테고. 오늘 개봉이네요. 네. 어떻게 영화 보셨습니까? 그럼요. 시사회로? 네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을 위한 시사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개봉하기에 보통 2주 전? 네. 드물게는 바로 전날에 시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 시사회 메일이 따로 와요. 이제 등록된 기자들에게. 이메일이 갑니까? 네.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하고, 네. 이제 명함을 가지고, 신분을 증명할 명함을 가지고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제 보는 거죠. 아니, 요새 말로 이렇게 영화를 2주 전에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강아지 꿀일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잘못하면 빠집니까? 이 리스트에서? 사회적 무리를 빚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가 영화 홍보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홍보협회에서 만든 리스트인데요. 네. 그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어떤 매체에 기고를 하고 있고 어떤 매체에 소속인지,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사 링크라던가 기사 자료들 같은 것들을 보내서 이제 심사를 거친 뒤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기자 명함만 가지고 가면 그냥 시사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랬죠. 네, 따로 신청 없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화를 한 경우가 생긴 거죠. 변했군요. 그 네. 사이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신 우리 이지혜 기자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정말 궁금한데 네. 저는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게 아이돌 앨범 발표회 같은 거 사회 보러 가면 네. 쇼케이스 같은 거 거기 오시는 기자분들은 정말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그쵸. 네, 마치 내가 여기서 반응하면 내가 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처럼 좀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네네. 네. 영화는 어떤가요? 영화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일반 관객보다는 덜 웃고, 왜냐하면 영화를 좀 분석하려는 마음들이 더 앞서는 이제 관객이잖아요. 재미없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말 재밌을 경우에 또 네. 다들 웃어요. 그래요? 그건 정말 재밌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걸 사인으로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네. 거기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여기서 웃어야 되는 씬인데 웃지 않는다. 그럼 이제 비상인 거죠. 근데 관계자들은 또 영화 보고 나가는 기자들한테 기자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맞아요. 다들 좋았다 그러지 거기서 면전화 대고 나쁘다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읽어내는 거죠. 그래요?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 말이 길어지죠. 근데 별로인데 괜찮았어요 하고 이제 상급히 이제 웃으면서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읽어내는 거죠, 전문가들은. 근데 영화관 가면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십니까? 시사회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죠. 누가 중간에 우르르 나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별로라도 끝까지 다 보고 별로인 것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별로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왜냐면 이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리뷰를 쓰기 위함이고 기사를 쓰기 위함이니까 끝까지 다 봐야 돼. 그건 기본이죠. 참 영화 기자도 힘든 일입니다. 네. 자, 우리 셀린송 감독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한국계시죠. 네. 그 국적은 캐나다고 극작가이면서 동시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셀린송 감독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세요. 한석규 씨와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넘버 3. 여기서 송강호 씨의 유행어도 나왔잖아요. 이 넘버 3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이 아버지예요. 여기 뭐 유행어 많죠. 그 송강호 씨 이때만 해도 송강호 씨가 단역이었을 텐데 그 뭐 소를 말이야 뿔을 잡고 말이야 이거 있고 한석규 씨가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이것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 이 영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51% 믿는 거는 다 믿는 거야. 이 대사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세상은 1% 차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네, 그 영화를 만든 바로 송능한 감독의 아버지고. 그분이 이민을 가셨습니까? 네. 그것도 몰랐네요. 그리고 셀링송 감독의 남편은 그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는 영화 챌린저스의 각본을 쓴 저스틴 커리츠게츠거든요. 그래서 영화 패밀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저스틴 커리츠게츠 입장에서 보면 장인어른까지. 그쵸. 네. 그렇군요. 네.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도 영화 관련 일을 하셨나요?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꿈, 그러니까 글을 쓰겠다라는 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셀린송 감독이 이제 꿈꿨는데요. 이제 송능한 감독은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가셔서 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거기서는 하셨죠. 안 하시고. 네. 셀린송 감독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영화계에 등장한 건 몇 년 정도부터입니까? 네, 2023년 패스트 라이브즈가 영화 데뷔작인데요. 그 이전에 계속 이제 극작가 활동은 했었고요. 이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데뷔작이 아카데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2년 만에 이번에 나온 작품이 머티리얼리스트. 머티리얼리스트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싶은데 이거 사실 뭐 물질 만능주의자 뭐 약간 안 좋은 뜻이잖아요. 네, 뭐 속물, 물질주의자라는 뜻인데 사실 이걸 우리말로 속물들 이게 복수 X가 붙거든요. 원제에는. 그래서 속물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제목을 쓸까 이제 영화사에서는 고민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셀린송 감독은 이제 한국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셀린송 감독이 그냥 원어 그대로 살려달라. 이걸 한국말로 옮기니까 그 느낌이 잘 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냥 원어 그대로 머티리얼리스트로 이제 제목이 간 케이스이고요. 뭔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조어? 제가 이건 쓰면 안 되는 말이니까 줄여서만 쓸게요. 네네. 뭐 돈미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줄여서 표현한다든지.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좀 불필요한 편견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될까요? 네. 아니 왜냐면 영어 어감에서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머티리얼리스트라고 하니까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들려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머티리얼리스트가 뭐야?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게 뭔지 사실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한국 관객들에게. 그리고 멜로 영화의 제목을 생각했을 때 너무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낙차가 관객들로 하여금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줄거리는 굉장히 좀 익숙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유구하게 봐왔던 내용이죠. 신데렐라 가나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요? 한 여성이 돈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야기인데요. 루시가 주인공이에요. 뉴욕에서 사는 굉장히 유능한 커플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커플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루시 같은 경우에는 꿈이 부자와 결혼하기예요. 정말 엄청난 부자와 결혼하지 못할 바에는 혼자 살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성인데요. 이 루시에게
업계 용어로 유니콘이라고 불리우는 싱글남이 나타나요. 해리인데요. 루시에게 완벽한 조건이에요. 부자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센스도 있고 다정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인 거죠. 근데 이 해리가 루시에게 관심을 표해서 이제 둘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와중에 구남친이 나타납니다. 아하. 헤어진 전 남친인데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둘 사이에 남아 있어요. 이 존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정하고 멋지고 모든 걸 갖췄지만 단 하나 돈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하. 가난한 배우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시는 자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둘 사이에서 두 남자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루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신데렐라가 아니군요. 잠깐만, 이거 머티리얼리스트면은 이거 그 해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루시는 해리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이 루시의 평소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제 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닥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맞아요. 참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영화 얘기를 들으니까 네. 해리와 어쨌건 만나면서 그 세계를 잠깐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리의 집에 가기도 하고 펜트하우스에 가보기도 하고 해리가 데려가 가는 굉장히 비싼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루시는 얼마나 머티리얼리스트이냐면 해리한테 해리 집에 가서 집이 보통 집이 멋있네요, 예쁘네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집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해리가 이제 비싼 식당들을 데려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반한 지점이 뭔지 아느냐. 그럼 해리가 나의 다정함? 나 잘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그 손짓. 계산서를 보지 않고 사인을 하는 그 손짓 때문에 내가 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머티리얼리스트적인 면모들이 확고하다, 나오죠. 확고해. 네. 네. 확고한데 그게 깨진단 말이죠. 흔들리는 거죠. 와, 진짜 궁금하네요. 셀린송 감독이 실제로 매칭 매니저였다면서요? 네, 이제 뉴욕에서 극작가로 일할 때 극작가 지망생일 때 생활비가 너무 뉴욕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칭 매니저로 6개월 정도 일을 했대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이제 구상을 했는데 이 6개월이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매칭 매니저라는 일 자체가 사람들의 굉장히 내밀한 욕망, 어디 나가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욕망들을 이 매칭 매니저에게는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의 이제 경험상 의뢰인들한테 이상형에 대해서 물으면 굉장히 수치화된 조건들을 제시했다고 해요. 연봉 얼마 이상, 키 몇 센치 이상, 몸무게 몇 킬로 이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한 수치들을 얘기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시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상품화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가장 순수한 형태의 머티리얼리스트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그 경험을 그대로 이 영화에 옮겨온 거죠. 셀린송 감독 다음 영화 찍으려면 또 어디 가서 알바 한번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경험을 쓰시네요. 그게 좋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극대화한 감독이에요. 전작의 웨스트라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으로 이민 간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여성이 이제 한국에서 첫사랑이 뉴욕으로 와서 자신을 만나고 또 남편과의 이제 삼각관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고 이번에도 역시 본인이 커플 매니저로서 일했던 경험을 영화에 녹였으니까 다음 영화 하려면 진짜 새로운 또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린송 감독님 제가 추천 좀 드릴게요. 다음 영화는 저 라디오를 배경으로 하시고요. 한국 오시면 저희가 한 2달 정도 알바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집값도 뉴욕보다 싸요. 그럼 되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싸죠. 뉴욕보다 싸죠. 네. 그래도. 그 결국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나요?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게 네. 현실적인 선택이면 헬인데 네.
그래도 이상적인 선택이면 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존을 선택하면 네. 또 엄청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요. 해리를 선택하면 욕까지는 아닌데 비난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법칙이죠. 결국에는 늘 사랑이 이기죠.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보는 관객은 다들 알고 있는 약속이죠. 근데 그 과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내느냐, 얼마나 공감 가게 그려내느냐에 이제 성패가 달려 있는데, 루시 같은 경우에는 막 처음부터 나는 돈을 원해 라고 이제 외치지만 계속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면 돈이냐 사랑이냐 본인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남자, 그러니까 둘 다 그리고 너무 장점이 명확하고 둘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루시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차츰차츰 깨달아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여성 관객들은 몰입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는 존도 해리도 없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대입하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빠져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 영화의 좀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린송 감독이 거기에 더해서 현재적인 현실 반영, 현재적인 인식 반영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일 거예요. 루시를 둘러싼 이 머티리얼리스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의 지형도를 잘 그려냈는데, 그게 의뢰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아무래도 자기 경험이 잘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예를 들면 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동안 어린 여성들과 사귀었는데 너무 미성숙하다.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삶도 알고 현명한 성숙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루시가 옳다쿤하고 우리 정말 괜찮은 30대 여성들 많다. 소개해주겠다 이랬더니 딱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30대는 안 된다. 20대여야 한다. 25이나 26이 좋다. 그래서 루시가 떨떠름하지만 알겠다, 찾아보겠다 하니까 황급하게 덧붙여요. 29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나는 어린 여자가 좋다라고 절대 그 남성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루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성숙한 여성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 나가서 하는 말이군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본심을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건데, 또 여성의 경우에는 또 심지어 난 흑인이 싫다. 난 백인만 원한다라고 하는 여성도 있어요.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근데 루시한테는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감춰진 욕망, 욕구들을 이 커플 매칭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무섭네요. 네. 자, 이 무서운 영화엔 어떤 음악이 흐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Materiali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My Baby, Japanese Breakfast입니다. Japanese Breakfast의 My Baby, 영화 Materiali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한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0412님, 주인공 선택이 궁금해서라도 보러 가야겠어요. 간만에 뉴욕 거리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뉴욕 거리도 거리인데 이 뉴욕의 진짜 부자들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럽습니까? 당연하죠. 부럽지 않나요? 걔들은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긴 합니다.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얼개나 인상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할리우드의 대세였던 로맨틱 코미디의 섹스 앤 더 시티 시리즈를 좀 더한 느낌? 외형상은. 그러니까 그때 뭐 내 남자의 여자친구라던가 정말 로코물이 흥했었잖아요. 네. 그때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면서도 현재의 인식들, 현재의 젊은이들의 연애는 어떠한가까지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셀린송 감독 특유의 씁쓸함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셀린송 감독이 이 영화 이후에 이제 다음 작품은 내 남자의 여자친구,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했던 전설적인 로맨틱 코미디죠. 이 리메이크작의 각본을 맡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쓰겠구나라는 확신을 이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가 돈이냐 사랑이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이제 셀린송 감독 나름의 이야기인데, 셀린송 감독은 사랑 지상주의자예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다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렇게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선택은 사랑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화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시가 겪는 고민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커플 매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받잖아요. 키가 큰 남자를 원하고 돈이 많은 남자를 원하고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이제 본인도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존이라는 이 인물,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이 인물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는 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연인들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면. 근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루시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은 어떠한 물질로도 보상할 수 없다. 16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손해다라고 이제 루시가 생각하게 되기까지 그 역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도 이제 난 해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왜 해리를 포기하지? 저렇게 완벽한 남자? 흠이 없어요, 정말. 근데 존을 마지막에 선택하게 될 때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저런 사랑을 받는다라면 160억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저의 신념도 약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그래요.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도 돈도 다 변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렇죠. 사랑이 좀 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 너무 많이 봤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서, 네. 지금 있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의미 그건 과거에 대한 평가고 미래는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정말 영화를 안 보시고 네. 영화에 대한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아, 게, 정말로요? 이 두 남자가 네. 루시의 과거와 미래예요. 그러니까 셀린son 감독은 삼각관계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는 감독이거든요. 네.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과거의 첫사랑, 과거인 거죠. 네. 그리고 현재의 남편,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이번에도 삼각관계를 보면 전 남친, 과거인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해리, 미래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현재인 루시가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이 순환적인 고리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또 선무당이 네. 셀린son 감독님 한번 뵙시다. 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로 뽑은 두 번째 영화 어떤 겁니까? 네, 사랑은 낙엽을 타고인데요. 이 머티리얼리스트의 주인공인 루시에게 추천하고픈 영화예요. 루시가 돈이냐 사랑이냐 계속 갈팡질팡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 아무 의미 없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영화라서 골라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절절한가요? 굉장히 건조한 영화예요. 사랑 영화인데 근데 마지막에 절절해집니다. 보는 이는. 이 내용은 이게 멜로 영화라고 생각할 만큼 팍팍해요. 헬싱키가 배경인데요. 굉장히 살기 팍팍한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핀란드군요. 네, 네. 핀란드입니다. 안사와 홀라파가 주인공인데요. 안사 같은 경우에는 마트 노동자인데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를 집에 가져가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홀라파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건설 노동자예요. 둘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편인데 둘이서 이제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이 두 사람이 동전 몇 개를 모아서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식비를 아껴서 식사 초대를 해요. 이렇게 데이트의 A to G를 밟아가는 가운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죠. 오해와 장애물이 가로막고 이들이 이어질 듯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헬싱키의 살인적인 물가와 고용 불안정을 이겨내고 함께 하게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루시가 겪는 뉴욕의 물질주의적인 세계, 화려한 데이트 이런 건 없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 덜 변하는, 돈보다 덜 변하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군요. 따뜻해질까요? 아니면 삶의 팍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막 옥죄는 느낌이 들까요? 이게 정말 팍팍한 현실인데 네. 따뜻해집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네.
저런 게 사랑이지. 돈이 없어도 데이트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서로 연결될 수 있지. 그게 사랑의 힘이지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보여줍니다. 하긴 데이트할 때 보면 네. 뭐 정말 비싼 식당을 간다든지 뭐 어디 되게 좋은 데를 간다든지 이런 둘이 함께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둘이 함께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뭔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만 데이트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두 사람이. 물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동작들이 재밌긴 한데 그것도 역시 혼자 하면 재미없을걸요. 네. 이 현실들도 아주 잘 드러나겠습니다. 네, 이 배경이 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싱키에서 벌어지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디오 안사가 듣는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든 관객들로 하여금 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죽음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게 굉장히 잘 나오죠. 두 사람이 이제 극장에서 함께 보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비물이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소식,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죽음 위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장치인 거죠. 이 작품이 칸 영화제도 상 받았네요. 심사위원상. 네, 이 영화도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했고요. 심사위원상이 약간 작품상 느낌인가요? 황금 종려상이 이제 경쟁작들 중에서 가장 큰 상이고 네. 이제 그 밑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2등상 정도가 심사위원상인 그렇군요. 거죠. 네. 뭘 보고 이렇게 주었을까요? 죽음으로 이제 세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현실 인식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안사 홀라파 같은 경우에는 주변도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두 사람이 근근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들이 주변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면서 버텨나가는데 이 둘의 이 만남이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들과도 이제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들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작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배경에 화려한 데이트를 즐기고 불빛 아래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좀 따뜻한 구원이 돼줍니까?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즉시에 연결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간절할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핸드폰 번호를 막 바로 교환해서 SNS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걸어 다니다 우연히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영화 안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가려는 두 사람의 몸짓이 굉장히 간절하고 애처롭고 동시에 또 사랑스럽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라파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게 좋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동료가 나이 들면 생각 바뀔걸? 라고 얘기해요. 근데 홀라파는 난 그때까지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겠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근데 살아남아서 안사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은 역시 사랑인 거죠.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은 사랑이다. 네. 자, 오늘 이지혜 기자님의 명언은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혜 시네토크 셀린송 감독의 머티리얼리스트,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사랑은 낙엽을 타고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